자, 제가 보는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 기준이에요. 지극히 제 기준입니다. 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기준점은 이렇습니다. 병아리. 네, 사업자도 없고 통신판매 신고도 당연히 없겠죠. 궁금해. 이커머스 도대체 뭐야? 구매대행이 뭐야? 사입이 뭐야? 로켓크루스가 뭐야? 궁금해. 관심만 있어. 아직 뭔가를 시작하진 않았어. 네, 병아리. 자, 그 다음에 입문. 네, 사업자. 네, 통신 판매 신고했고요. 입점도 했어. 근데 판매 경험은 없어. 네, 준비만 다 해놓은 거죠. 네, 이게 입문자입니다. 입문자. 그렇게 해서 고수까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급이 되는 조건은 똑같이 입문하고 똑같은데 한 개라도 팔아봤어. 그러면 초보자다. 대단하죠? 한 개만 팔아도 그냥 바로 입문해서 초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개라도 팔아봤다는 거는 하나를 배송시켰을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그걸 해봤냐, 안 해봤냐는 큰 차이다. 그래서 초급이다. 그리고 초수, 중수, 고수. 여기는 이제 다 수죠, 수. 초수, 중수, 고수가 이렇다. 매출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 기간도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가 있고, 이거는 최소죠, 최소. 최소. 그리고 중수는 한 요 정도는 된다. 이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 매출 500에서 1000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00까지는 어떻게 우겨서 갈 수는 있는데 1000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훨씬 많이 들어가고 판매를 하고 3년 정도는 해봐야 어느 정도 고수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까요? 자, 입문자한테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해외 구매 대행,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분, 그런 분들, 시작하실 분들, 이런 분들, 병아리, 입문자, 초급자인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하는 이커머스 입문은요, 구매 대행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위탁, 국내 위탁이죠. 국내 위탁을 이걸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매 대행과 위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은대인님, 어차피 이커머스 90%는 탈출? 뭐가 90%? 이커머스 90%는 90%는 탈출했다? 뭐 그런 건가요? 다들 그만뒀다 이런 건가요? 네, 어스님은 병아리인 걸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구매 대행과 위탁을 추천한다. 일단은 매출을 내고 뭐 수익을 가져가는 거 뭐 당연히 좋죠. 그런 게 발생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재고 리스크 없이 하기에 좋다. 다음은 이제 수로 넘어갔죠. 수로. 초수. 소량 사입. 중국에서의 소량 사입과 위탁에서의 사입이에요. 위탁 사입이에요. 위탁 사입. 국내 도매처를 활용한 위탁 사입이죠. 국내 도매처에서 물건이 뭐 없다, 더 비싸, 네이버나 쿠팡보다 비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마진은 많이 못 남기겠지만 한 번 보낼 때마다 3,000원씩 택배비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한 20개 이렇게 가져오면 20개를 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20개를 한 박스에 가져올 수 있다면 택배비는 한 번만 내겠죠.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20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번을 택배비를 들여서 보내는데 그 택배비를 가격에 녹이거나 별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탁 소량 사입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국내에 그 위탁 도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량 등록으로 무지성 등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들 이렇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거를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올렸는지 모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상품이 등록돼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위너에만 묶여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있어. 위너 순위도. 그러니까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도매에서 위탁으로 판매하는 거를 소량 사입해서 그로스에 넣어버리면요. 충분히 메리트 있어요. 물론 상품을 잘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테스트하기 너무 좋다. 일단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빠르고 가격은 조금 더 비쌀지언정 우리가 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구매하면 보통 2, 3일 안에 늦어도 이틀, 3일 안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 예, 그리고 요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재고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재고 리스크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소량인 만큼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초수 정도 되신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괜찮다. 예, 자본의 시작이고 재고 리스크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잘 팔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뭔가를 사입한다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초수 정도 분에게 추천한다. 그 다음 중수이신 분 예, 이때는 이제 중소량이 되는 거죠. 물량이 좀 커지는 거죠. 예,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국내에 뭐 유명한 도매 사이트 말고 전문 도매처를 활용해서 사입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예, 그리고 가져온 양이 늘어난 만큼 자본이 더 들어간다. 매몰 비용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중수 정도 수준의 물량을 치려면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전에 이 수익 분기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손익이죠, 손익. 손익 분기점을 먼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몇 개를 가져와서 얼마에 팔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이 있을 거고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 또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내가 몇 개를 가져와서 몇 개를 팔았을 때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수 정도면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중수급은 되는데 계산을 못해.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해요. 저도 귀찮아서 안 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물건을 한 개를 팔든 10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많이 팔수록 더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 따지면요. 분명 물건은 팔고 있는데 매출은 나오는데 돈은 못 벌어요. 물론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있죠. 예, 계속 재투자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뽑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중수 정도는 가능하다. 추천드린다. 예, 가능하다가 아니라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고수 정도 되면요, 이제 제조 공장을 찾아서 국내가 좋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국내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단가가 맞추기 좀 어렵거든요. 중국 공장도 잘 만들어요. 단지 한국 사람이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서 관리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든 아예 그냥 사람을 꽂아놓든 품질 관리만 해줄 수 있으면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매우 잘 뽑아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애플이 어디로 갔죠? 베트남인가? 그쪽으로 공장으로 간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도 아이폰 뭐 품질 좋잖아요. 항상 마감도 잘 돼 있고 얘네들이 멋대로 만들지 못하게끔 컨트롤만 해줄 수 있으면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공장 잘 만드는 퀄리티 있는 공장을 찾고 그 공장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브랜딩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분들에게 추천드린다. 내 상품을 그때는 내 상품을 도매로도 팔 수가 있겠죠. 도매 쪽으로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소매로도 팔 수 있고 새로운 상품을 발굴할 수도 있고 기존에 팔던 상품을 디벨롭할 수도 있고
요 정도까지는 가줘야 우리가 좀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아마 아실 거예요. 로켓크로스의 장점, 쿠팡의 거대한 풀필먼트를 활용해서 로켓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 전국 24시간 이내 빠른 배송이 되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앱이죠. 엄청난 트래픽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MOU라고도 하는데, MOU가 뭐 이런 거예요. 활성화된 고객을 뜻하는 거예요. 활성화된 고객의 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MO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OU가 국내 최고다. 그리고 고객이 많잖아요. 많은 만큼 잘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만큼 고객이 많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쿠팡와우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가 요즘 배민이 폭망하고 있죠. 쿠팡 이츠 때문에. 쿠팡 이츠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요즘 쿠팡 플레이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와우 멤버십 하나로 뭐 프리미엄 리그 이제 한다고 하죠. 프리미엄 리그 같은 거,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것들도 방영하기 시작했으니까 쿠팡 와우 멤버십 하나로 로켓 배송도 가능하고, 쿠팡 이츠에서 배달시켰을 때 배달비 무료, 뭐 이런 것들까지 겸할 수가 있으니까 쿠팡 자체가 워낙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졌고, 그리고 로켓 크로스를 활용한 우리가 판매 이런 것들도 고객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아마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쿠팡 그 와우 멤버십이 가격이 올랐는데도 유저가 더 늘어났다라는 내용은 오늘 제가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쿠팡은 버릴 수가 없다. 단점이 있죠.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 악용 사례 아마 관련돼서 기사 보셨을 거예요. 쿠팡에서 상품을 받고 무료 반품 교환이 가능하니까, 옷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번 입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악용 사례들이 발생되고, 최근에 뉴스에서 아마 식품 쪽이었을 거예요. 식품 쪽. 물건이 이제 받으면 이거를 반품을 하면요. 식품은 바로 상하잖아요. 바로 상하니까 회수를 안 해가는 거를 악용해서 구매해 놓고 반품 하겠다 해놓고 자기가 먹는 거죠. 관련된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워낙 고객 중심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이 좀 늦게 주죠. 대금을 한 달 반 정도 깔고 가니까.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고요. 비싼 상품, 고관여보다 저관여 상품이 많고, 생필품, 식품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한 이런 상품군이 많고 잘 팔린다. 그리고 이거죠. PB 상품. 예. PB 상품 조금만 잘 팔린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죠. 쿠팡에서 만들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물건을 잘 팔고 광고를 많이 때려도 로켓 상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켓은 로켓 크로스가 아니에요. 로켓 배송 상품이 항상 우선 노출된다. 왜? 당연한 거죠. 쿠팡 물건이니까. 로켓 배송은 쿠팡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셀러들이 많으니까 광고 없이는 경쟁이 안 돼요. 내 상품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노출이 좀 어렵다. 그 대신에 고객이 많으니까 판매하기에는 뭐 그런 대로 광고만 잘 돌리면 판매는 되더라. 로켓크로스의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입해요. 물건을 사입하고 상품을 쿠팡에 등록합니다. 일반 판매로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로스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등록하거나 해서 그로스 상품으로 등록을 하죠. 입고 시킬 상품을 포장을 하고요. 바코드를 부착합니다. 뭐 내 전용 뭐 전문 바코드라든가 쿠팡 바코드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정을 체크해서요. 방식은 보통 밀크런과 신먼트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명칭이거든요. 명칭이에요. 택배가 있고요. 밀크런 택배가 있고 밀크런 팔레트가 있어요. 신먼트는 택배입니다. 이 신먼트는 내가 직접 보내는 거고요. 밀크런은 쿠팡에서 가져갑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된다. 그리고 입고가 완료가 되면 재고가 잡혀요. 재고가 잡히면 광고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러면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로스의 방식 자체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로스의 진행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결론적으로 그로스에 입고가 되면 수요가 없는 상품이 아닌 이상 팔립니다. 팔려요. 노출만 되면 팔려요. 별의별 상품이 있는데도 가격이 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뭐 정말 이상한 그런 것들만 아니면 희한하게도 한 개라도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팔기 위해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찾고요. 더 잘 팔릴 수 있게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어렵다. 쿠팡 로직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밑에서 로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광고를 광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요. 내 상품 아예 노출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옛날에는 뭐 키워드를 설정을 잘 하고 뭐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서 뭘 하고 뭐 태그는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거 하면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구매 대행 상품들 중에 일부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구매 대행조차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어려운 시점이에요. 소액이라도 광고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1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하루에 광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광고비로 모든 비용을 날릴 수가 있어요. 모든 비용을, 내가 판 비용보다 광고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광고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서 물건을 잘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광고 관리는요, 쿠팡 로직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고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품이 아무리 1등에 있어도 1페이지에 있어도 품절되면 끝납니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고, 자, 광고비가 필수라는 것은 결국 광고비도 뭐라는 개념으로, 땡땡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 여기가 이 광고비가 필수라는 거는 결국 광고비도 땡땡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쿠팡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쿠팡 앱 사용자가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PC 버전과 쿠팡 앱 있죠? 화면 구성이 좀 달라요. 다르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롤링 시스템이 있어요. 매우 심각한 롤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롤링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상위 노출을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1페이지에 한 10등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페이지에 한 10등 이 정도 하고 있던 상품이 갑자기 한 100등 이렇게 떨어져요. 갑자기. 그러다가 또 한 2시간 한 2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또 한 15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롤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꾸준히 내가 1페이지에 1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로켓 배송과 자사 상품이 아닌 이상, 뭐 곰곰이라든가 뭐 코멧이라든가 하는 쿠팡 상품 있죠? 그런 게 아닌 이상 1페이지에서 1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세부 키워드,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많이 하지 않는 뭐 조회수, 월 조회수 뭐 5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3천, 이런 작은 키워드가 아닌 이상은 1페이지 1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롤링 때문에. 잠깐 찍었다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딱 찍고 내려가는 거죠. 안녕? 딱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내 상품을 좀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 상위 페이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상위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1페이지에 노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다. 여러분이 아마 모바일 앱에서 아무거나 검색하고 보면요, 광고가 붙으면 AD가 붙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모바일에서 보이는 상품의 절반이 광고 상품이에요. 절반이. 무려 절반이 광고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고에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광고를 안 하면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쿠팡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방법,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너도 나도 야,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지, 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뻔한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많은 고객들이 내 상품을 조회해야 되고 판매량도 많아야 되고요. 리뷰도 많아야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출이 돼야 고객 유입이 생기고 구매가 생기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노출이 많이 되고 유입이 많아지고 그러면 구매도 많아진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많이 노출시켜서 유입을 많이 시키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이 공식이요. 노출수 그리고 클릭수, 우리는 클릭률이라고도 하죠. 이게 나오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구매 전환율, 이것도 몇 프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 상품의 가격, 이게 바로 매출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노출수, 클릭수, 구매 전환. 이 노출수, 여기서부터 일단은 자연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낮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뭘 해야 된다? 광고. 그리고 고객이 상품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클릭을 해보겠죠. 터치를 한다든가, 가격도 괜찮고 내가 찾던 물건이면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가격은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다르겠지만 결국 이 공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를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상품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노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광고를 만약에 돌리잖아요. 하루 10,000원 돌려요. 하루 10,000원. 내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테스트용으로 10,000원 돌릴 수 있죠. 뭐 한 5개 있어. 그래요. 테스트용으로 10,000원만 돌릴 수 있어. 근데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요. 쿠팡에서 지금 10,000원으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루 10,000원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노출수를 많이 끌어올려야, 노출이 많이 돼야 고객이 상품을 볼 거 아니에요. 관심 있으면 클릭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건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외우진 않더라도 이 공식만큼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내 상품을 매력적이게 어필을 하고 높은 구매 전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상품이 남들은 뭐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20,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 혼자 50,000원에 팔아. 안 되겠죠. 그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내 상품 품질이 좋다면 내 상품의 품질이 좋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죠. 결국은 일단은 가격이 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다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좋은 리뷰,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리뷰가 있어야 돼요. 고객들은 이 상품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상세 페이지나 뭐 썸네일 보고 판단하진 않아요. 리뷰를 보고 대부분 다른 고객이 쌓은 경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 배송은 뭐 쿠팡이 알아서 빨리 배송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순위 노출 방식은요, 매우 불합리합니다. 저희가 트래픽 테스트를 해봤어요. 매우 불합리해요. 내 상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PB 상품하고 로켓 배송 상품이 항상 최우선 노출되거든요. 당연합니다. 물론 로켓 배송 상품 중에 리뷰도 몇 개 없고 이 로켓에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은 좀 예외로 하고요. 이런 상품들이 우선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쿠팡이 산 거잖아요. 쿠팡 물건이잖아요. 로켓 배송도 쿠팡 물건이고 PB 상품 당연히 쿠팡 브랜드고.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비벼보려면 광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쿠팡의 주 매출,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는 그냥 먹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는 스롤링에 적응해야 된다. 이 스롤링이 뭔 말일까요? 스롤링.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스롤링. 스롤링 뭘까요?
무엇의 약자일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스롤링. 쓰레기 같은 롤링. 그냥 쓰레기 같은 롤링이에요. 뭔가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쓰레기 같은 롤링에 적응을 해야 한다. 순위 변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키워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좀 짜야 되겠죠. 트가체 뭘까요? 트가체 맞춰보세요. 트가체. 이게 딜레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개는 말씀드릴게요. 두 개. 트래픽 채. 자, 체험단 답 나왔죠?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트가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트가체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나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써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 플러스 스토어, 특히 멤버십 있잖아요. 저도 이제 멤버십인데, 그러니까 쿠팡 와우도 멤버십이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멤버십도 갖고 있죠. 여기가 이제 뭘 하냐면요, 네이버식 파트너스, 그러니까 네이버식 파트너스예요. 쿠팡 파트너스처럼 지금 아마 오픈 베타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가 좋은 점이 뭐냐, 쿠팡 상품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보통 쿠팡 파트너스는 1%에서 2%를 수수료로 받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곳에 쿠팡 상품을 소개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누군가 했을 때 쿠팡이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플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쿠팡이 한 1, 2% 줘요. 근데 네이버가요, 작정을 했습니다. 최소 6%예요. 최소 6%. 그리고 최대 15%까지 준다고 합니다. 15%. 그러면 똑같은 상품 또는 비슷한 상품을 인플루언서들이 어디 거를 많이 하겠어요? 1, 2% 주는 걸 할까요? 최소 6% 이상 주는 걸 할까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동할 것 같다. 뭐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뭐 이런 곳에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들로 수익을 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네이버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쿠팡 상품보다 네이버 상품을 많이 홍보하겠죠. 요게 굉장히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이에요. 네이버 쇼핑도 쿠팡처럼 AI 알고리즘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거나 뭐 관심 있거나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품이 따라다닙니다. 관심 있게 본 상품, 뭐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품 이렇게 따라다녀요. 예전에는 따라다니는 게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는 쿠팡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내 상품을 어떻게 해서든 노출을 시키면 그 고객이 한 번이라도 내 상품을 관심 있게 봤다면 계속 따라다니겠죠. 광고 안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답이 있네? 밑에 답이 있네. 예. 광고를 해야죠. 아유, 답이 있었어. 자, 네이버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11번가 지마켓, 옥션 다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안 하면 안 팔려요. 이제는 쇼핑몰에서 광고 없이 물건을 판다? 거의 힘들다. 네이버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검색 광고가 있고 컨텐츠 광고가 있어요. 물론 이걸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검색 광고와 컨텐츠 광고가 있다. 그리고 GF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이버 광고의 핵심은 GFA입니다. 이 GFA 광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요. 하루 스토어 방문객이 10명 미만,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이런 스토어가요.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면요. 제가 이거는 확답을 드리는데 상품이 정말 쓰레기가 아닌 이상 세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방문객이요.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또는 한 명, 두 명 이런 사람들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요. 60명, 80명 이렇게 늘고요. 두 자릿수였던 분들은 100 단위로 늘어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광고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GFA 광고는요. 어느 정도 리뷰도 좀 있고 판매량도 좀 있고 좀 작업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이 잘 찾는, 그리고 마진도 좀 있고 그런 상품들을 대상으로 들어가 줘야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검색 광고나 콘텐츠 광고를 먼저 하고요. 어느 정도 리뷰도 쌓이고 판매량도 좀 받쳐줬을 때 GFA 광고로 부스터를 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뭐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는 뭐 수동 CPC 정도 알려주고 100원씩 하세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유명한 뭐 유튜버 몇몇 분 빼고는 없는데, 유튜브에서도 그 공개된 영상에서는요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광고는 맞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아냐? 저도 뭐 엄청난 프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안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광고 없이 판매 가능한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결국 광고가 필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아까 문제죠. 땡땡땡. 광고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냐? 수수료로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쿠팡 수수료가 12%잖아요. 12%. 근데 내가 광고비를 내 광고 매출에 잘 쓰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써요. 근데 평균적으로 30% 정도 쓰시고, 못 쓰는 분들은 내 광고 전환 매출의 50%가 광고비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나만 그래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 광고가 만약에 그런 대로 선방했어. 선방했어. 그게 30%예요. 20%는요. 아우 훌륭해. 30%가 광고비로 소진됐어요. 그러면 30%에다가 내 쿠팡 수수료 11점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가세 별도로. 저는 항상 12%라고 말씀드리거든요. 42%다 더해서. 쿠팡의 수수료는 12%가 아니야. 쿠팡 수수료는 42%야. 말도 안 되죠? 쿠팡이 들으면 아마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광고비를 뭐 해야 된다? 필수다. 그러면 광고비가 필수니까 수수료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42%를 우리가 수수료를 낸다. 똑같은 조건이면 네이버는 수수료가 조금 낮으니까 네이버는 35%의 수수료를 낸다. 그 플랫폼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강의에서 얘기하는 일반 뭐 그런 이런저런 강의에서 12%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접근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12% 마진을 넣어서 뭐 계산해서 내 상품은 마진이 12%, 수수료가 12%니까 마진이 어떻게 되고 유통 비용이 어떻게 되고 뭐가 원가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요.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수수료는 더 증가하겠죠. 만약에 이게 40%야. 그러면 52%죠. 그럼 전체 매출의 52%가 수수료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도 수수료로 생각하고 접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때 원가율을 낮춰야 된다. 원가율을 낮춰야 된다. 제가 제 강의 들으신 분한테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20%, 30%, 최대 30%, 그리고 20% 이하로 맞춰라. 최대한 25%까지 한번 맞춰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를 판다면 원가가 한 2,500원, 최대 3,000원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상품 찾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들을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가에 뭐 녹인다. 좋아요. 상품가에 그거를 수수료를 녹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상품의 뭐 12%를 상품 가격에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광고를 30% 쓸지 20% 쓸지 10% 쓸지 안 쓸지 50%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상품가에 다 녹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50%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유통비 내고 뭐 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싱할 때 항상 이 광고비가 수수료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 광고 비용이 수수료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소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광고가 필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고비로 다 까먹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요.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요. 밤새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으로 소싱 많이 하거든요. 이 상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요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소싱을 많이들 하세요. 절대 그렇게 소싱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소싱한 게 많거든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는 뽑고 믿어야 된다. 쇼핑몰 자체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잖아요. 구매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데이터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검색수, 클릭수, 머무는 시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아마 요즘에 쿠팡에서 아직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 뭐 상품 점수가 뭐 추가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광고에 보면 쿠팡 윙의 광고 쪽에 가보면 지금 상품의 그 분석하는 데 들어가면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보이잖아요. 그거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또 구매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요즘에 쿠팡은 데이터 뽑기가 어렵지만 예전보다 조금씩 공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지만 쿠팡도 공개를 해주긴 하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일정 수준의 셀러가 아니면 자세히 못 봅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의 셀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쓴 셀러. 가장 기본 베이직. 그러니까 쿠팡에서 이런 데이터 랩 같은 거를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일정 수준이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광고비 월 광고비 사용 금액이 베이직이 780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돼요. 대충 700인가 800을 써야 돼요. 광고비. 그러면 베이직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오픈시켜 줍니다. 뭐 MD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요. 전화 와서 오픈시켜 줘요.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 이상 쓰면요. 광고비를 한 달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더 높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를 오픈시켜 줘요. 시사하죠. 아무나 안 보여주고 시사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쿠팡은 그래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셀러가 아니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다른 겁니다. 사실이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시장은 그래도 봄이 없어졌네. 뭐 봄이 살짝 오는 것 같더니 바로 여름이 되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봄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성 아이템과 트렌드 아이템은 해마다 인기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트렌드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절에 맞게끔 시즌성에 맞춰서 상품들이 똑같은 거. 여름에는 뭐가 잘 팔렸었어. 작년 여름에도 잘 팔렸었고 내년 여름에도 잘 팔릴 거예요.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겨울에 아니 여름에 뭐 파카를 입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즌성 아이템과 트렌드 아이템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재고 부담이 있는 그로스는 이런 시즌성 아이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품을 다 시즌성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시즌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성을 좀 위주로 빨리 단기간에 빠르게 판매하고 빠지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또 보관비 나오잖아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시즌성 아이템을 다뤄야 된다.
여기 팁 하나 드렸습니다. 뭐 물론 알고 계신 분 많겠지만. 그래서 어떤 상품을 고객들이 잘 찾는지를 미리 알아내는 셀러가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찾는 거. 지금 4월이잖아요. 5월은 구매 대행 괜찮아요. 근데 사입은 조금 늦었고, 이제 여름 상품 6월, 7월 상품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6월, 7월 상품들을 빨리 가져와서 그로스에 빨리 넣고 빠르게 팔고 빠져야겠죠. 그 대다수의 잘 팔리는 상품들은요, 대기업들이 팝니다.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마케팅을 세게 때리기 전에 팔고 빠져야 돼요. 대기업 걔네들하고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빠르게 치고 7월 여름 상품이면 한 7월 8월까지 가잖아요. 8월 한 말까지도 가잖아요, 요즘에. 9월 돼야 이제 날씨가 좀 풀리네. 그러니까 8월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한 7월에 털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성 아이템 이런 것들을 데이터, 뭐 네이버 데이터랩만 가지고도 이 검색 포털 사이트니까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드렸죠. 셀러라이프에 쿠팡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 건지, 어떤 식으로 내 스토어를 구성할 건지, 막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잡동사니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것보다 내 스토어를 전문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전문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네이버는 좀 더 그게 좀 강하고요. 쿠팡은 어차피 뭐 옵션별 노출이니까 그런 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나와 연관 있는 상품을 타고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토어를 어느 정도 전문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추천드려요. 이제는 타겟을 좀 정해야 돼요. 네, 맞아요. 보부상 맞습니다. 보부상. 네, YJ님 맞습니다.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열어줍니다. 맞아요. 딜레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넘어가세요. 우리는 타겟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누구를 타겟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소싱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품 잘 팔릴 것 같아가 아니라 이 상품을 어떤 타겟으로 대상해서 팔 건지, 또는 요즘 20대가 잘 찾는 상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타겟을 좀 더 뾰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뾰족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서 극대화시켜야 돼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셨죠? 일본, 영어 잘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이커머스 사업하는데 매우 도움되는 아주 좋은 뭐랄까요?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근데 그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엑셀을 다룰 줄 모른다든가, 뭐 포토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림판은 좀 그렇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 이런 거 잘 못한다든가,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 나 하루 종일 상세 페이지 하나밖에 못 만들어. 6시간을 매달리는데 상세 페이지 하나밖에 못해. 외주 줘요. 외주 주면 됩니다. 링크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입이다. 뭐 위탁 같은 경우는 도매처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니까 갖다 쓰면 되는데, 내가 사입이야. 중국에서 사입한 거야. 그럼 그걸 언제 번역하고 있냐고. 그죠? 그냥 상품 링크 뭐 1688이다. 1688 링크 주고요. 이거 상표 만들어줘.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들어주는데 뭐 8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아니에요. 대충 그냥 테스트용 그냥 딱딱딱 그냥 만드는 거, 이런 거 싸게는 3만 원? 좀 더 주면 한 5만 원? 요 정도면 상표 하나 만들어요. 그 시간에 뭐 해? 다른 거 소싱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에 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못 해. 그냥 외주 줘요. 싸게 한 3만 원짜리 이런 거, 2만 원짜리 있어요. 해줍니다. 해줘요. 거기다가 외주 주고요.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 알아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직 뭐였냐, 내가 전직에,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하기 전에 내가 뭐 했던 사람인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잘했던 게 뭐지? 뭐 예를 들어
카센터 정비를 했어. 그러면 카센터 정비를 하면서 잘하는 게 뭐였을까? 최소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상품들을 소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좀 많이 접했던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 그래야 내가 소싱한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당장 다음 달이든, 당장 다음 주든 목표를 정해서 내가 다음 주까지는 뭘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내 상품 한 20개는 소싱할 거야. 목표를 정한다는 거죠.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하면요. 그냥 저냥 뭐 20개 소싱을 하는데 한 2달 이렇게 걸려요. 이 모니터나 이렇게 업무 보는데 앞에다가요. 크게 뽑아요. A4 용지로. 크게 뽑아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20개 소싱.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킬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뭐 꼭 소식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달성해 가는 게 중요하다. 예, 여기 있죠. 예,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달성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